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의료계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원래 송수영 기자가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청년의사 편집국장 양광모고요. 특별 팟캐스트인 만큼 패널도 특별한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의사다의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어제도 봤는데 매일 봅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러 의사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이시자 대한의학회 홍보이사이신 김숙희 산부인과의 김숙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의사들의 의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전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홍보이사를 역임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달랍니다. 스스로 젊고 잘생긴 의사들을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광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패널분들이 이번 특별 팟캐스트를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숙희 원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 의사도 아니고 청년 의사에 특별히 초대해 주신 거를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거는 물론 그 의뢰도 있었지만 좋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박광업입니다. 사실 저는 젊고 이제 아직 수련을 받지 않았는데 의료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소개를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후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사다의 신재원 선생님. 네. 사실 저 의사협회 회원이긴 한데 제가 회비를 좀 안 내가지고 사실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이런 토론회에 좀 참석해서 질문을 해야 그래도 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고요. 그 패널 한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박재영 교수님, 히포크라테스 원래 고정 패널이시죠? 박재영 교수님은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협회장 후보자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첫 번째 방문 후보자이십니다. 주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주수호입니다. 청년의사는 제가 처음에 청년의사가 창간할 때부터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매체고, 물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의료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 의사들만이 아니라 외부로 전달하는 상당히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청년에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여튼 많은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가급적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저에 대한 많은 검증과 그다음에 저에 대한 홍보가 됐으면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수호 후보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986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외과 전문이시고 수련받은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시고요. 그리고 안세병원 외과과정을 역임하시고 주수호 외과 의원 원장으로 2007년까지 일하셨습니다. 의료계 중앙에는 의쟁투 대변인으로 2000년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을 거쳐서 2007년도에는 보궐선거로 의협회장직을 1년 반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수호 후보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또는 인사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뭐 제 소개를 할 건 없고, 지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개원이었다가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의지행투 대변을 통해서 의료계에 얼굴을 내게 된 이유가 아마도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의사로서 전공의로서 그다음에 봉직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의정 대변인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2000년도에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2000년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개선된 바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의협회장에 다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단초를 좀 제공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일단 회장 선거에. 예, 감사합니다. 그 인사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 고정 패널이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진행 방식은요, 패널 분들께서 한 개에서 두 개씩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패널 분들께는 저희가 질문을 미리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만, 혹시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더라도 꼭 필요한 질문이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물 탐구 중심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에는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김숙희 원장님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 원장님. 예. 네, 지금 우리 주소 후보님께서 의쟁투 대변인을 통해서 의사단체에 처음 입문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의사단체에 입문하는 계기가 뭐 구의사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의사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그 의사단체의 작은 단체에서부터 이렇게 커져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후보께서는 그 의쟁투 대변인으로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어떤 누가 이렇게 밀어주는 분이 있었나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질문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의협회장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번째 도전하셨고 한 번 회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의협회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질문에서 나왔지만 제가 이제 의쟁투 대변인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구의사회나 시의사회에서 활동한 적이 실제로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업을 한 게 98년도입니다. 98년도고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정도 시점이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었어요. 제가 개원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들 다 넌차트를 쓰지만 저도 넌차트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인터넷을 그때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터넷 시작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의료의 문제점들에 대한 글들을 좀 썼었어요. 뭐 특정 매체기 때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의사 포털 사이트에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글들이 이제 많은 회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2000년도 의학분업이라는 이제 그러한 그 사태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강남구에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남구 의사회에서 주수호가 강남구 의사회 의쟁투에 좀 들어와서 일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강남구에서 잠깐 일을 했었었고요. 전격적으로 의쟁투 대변인하게 됐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의쟁투를 하고 있었던 그 운영위원들 중에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가끔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의협을 다니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의쟁투 운영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어떤 일 하는 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었고, 저는 우리 의사사회의 문제점들,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 국민이 설득이 돼야지만 그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대외 홍보 쪽을 하는 대변인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저도 따져보니까 4번째더라고요, 이번이요. 4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돼야지 50%더라고요. 그래서 50%를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의사협회장이 하고 싶은 이유는 의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협회장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료제도의 문제점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라는 회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회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일반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선은 우리 의사원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런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보겠다. 이런 게 제가 회장에 나온 각오고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50%는 해야지 좀 체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소 후보께서는 이미 이제 회장을 한번 역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요 전 때 이제 전 회장을 한번 역임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이렇게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회장을 하실 때 그럼 어떤 업적을 내셨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업적을 내셨고 그때 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셨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나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공약 같은 것들이 대부분 3년 전에 다시 회장 선거에 나올 때 같은 공약 비슷해요. 일단 공약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의사위원들이 하나로 단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위원들이 단결이 돼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결될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 당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됐을 당시에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알리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의료계에 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제 어떠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미 고시가 되거나 아니면 입법 예고가 된 부분들을 막는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고시를 하기 전에는 의사협회와 그 전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의사협회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법들에 대한 정책 파트너가 의사협회인 경우에는 의사협회와 초반에 면담 내지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보건복지부가 밀고 가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막아왔었는데 이렇게 복지부에서 제안을 했었고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파트너인 정부인데 정부한테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현 경만회장 체제 들어와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회장을 했었던 당시에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프로포즈 내지는 아니면은 의향을 물어봤던 것들이고 많이 막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제가 이제 회원들로부터 비난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전 회장이 되게 되면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 파트너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분명히 현실을 인식해야 될 것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의사협회가 말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더라도 이 국민들의 여론을 무서워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들을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서 막았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또 정부나 정치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는 부분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회원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돈 문제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받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현 구조상 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현 수가 계약 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당 질문이 또 있기 네. 때문에요. 한 짧게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번에 다시 도전하는 의미라고 할까 아니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회장에 당선돼서 진행했던 일들이 제대로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었고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3년의 임기 동안에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어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경만호 회장 집행부에 나왔던 정책들이 사실상 주소 후보님께서 회장으로 있을 때 막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좀 얘기해 몇 가지만 주시면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원격 의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건강관리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위원제의 원안 같은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막았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행부 임원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뭐 국과장들이랑 자주 미팅을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복지부에서 던지고 그럼 그 다음 날아서 이제 다시 이제 집행부들이 상의를 할 때 원격 의료 같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그래라. 그렇게 되면은 복지부에서 얘기를 못 해요, 실제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의료계에서 참여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방향 같이 가지 않으면은 태스크포스 깨고 나오자. 그래서 그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최현 교수님, 후보자에게 질문 먼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의쟁투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그 의쟁투의 그 정서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명히 2000년하고 지금 2012년에 그런 의협 회장의 뭐 위치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쟁투 정서라니까 제가 너무 투쟁적으로 보인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제 네. 첫 구호가 난망에 빠진 개원가를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대부분 이런 약속으로 하신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의협이 그냥 이익 단체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담지 않았나. 아, 이제 좀 질문해 주셔야 알겠네요. 어쨌든 이 공약 지금 내온 거는 완성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제가 회장할 때 아니면은 회장을 물러나서도 예전에 의쟁투할 때도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의사협회가 이익단체냐 공익단체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질문 중에서 그러면 주수호 회장이 아니 주수호 공보이사는 어떠한 그 사안이 의사협회의 이익과 의사들의 이익과 공익이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도 공익단체도 전문가단체라고 저는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규정을 하고 저는 결코 의사들이 원하는 이익과 공익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가 인상이 왜 의사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환자한테 최적의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익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의쟁투 정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회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후보로서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사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감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2000년 이후에 철저하게 의사들의 그런 이익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고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은 의협 회장이 되시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 사안을 단기적으로 해서 의사협회의 위상이 올라가고 의사협회가 신뢰를 얻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정부 측이랑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얻어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협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하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그다음에 꼭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부도덕한 이런 그 의사협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 꿈이 그런 겁니다.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만이 아니라 이 사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근데 문제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가 낸 목소리가 어떠한 사회의 현안 내지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로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의사협회 내지는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 부분들은 의사협회 진정성들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홍보하는 작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처음서부터 심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초조해지는데요. 이게 1시간 반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주소 전 회장님이 말씀 잘하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직접 파고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때 공부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를 오래 다니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의협회장 후보로서 좀 흠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몰랐는데. 공개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58년생 개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고등학교를 77년도에 졸업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서울에 그 무시험 1세대 고등학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의과대학을 들어갔더니 이제 재수해서 들어간 의과를 들어갔더니 신년 초가 되면 다 무슨 뭐 어디 동문회 환영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없어요, 아무도. 제가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연세대를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동문이 없어갖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 우리 군소동문회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군소동문회가 뭐냐면은 의과대학 내에 동문이 2명 이하인 사람들만 모여서 4명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군소동문회 했는데 사람이 고작 4명이에요. 아니요, 더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마음만 해서 그래도 4명이 군소동문회 했었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의과대학은 뭐 지금 말씀 8년을 다녔습니다. 8년 다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학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학교에 기여할 부분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사사제를 그때서부터 지지하셨던 거 아니에요? 등록금도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병원이라든지 의과대학 측에서 학생들한테 투자해야지만 교육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알았으면 제가 조기 졸업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8년 다녔던 거고요. 학교에 피해를 준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8년 의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맥도 풍부해졌고, 근데 연말이 되면 좀 바쁘긴 한 게 입학 동기나 같이 다녔던 동기나 졸업 동기들이 다 오라 그러거든요. 저를 모임들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건 모임이 잘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제가 졸업 동기를 제한 다른 동기들은 회비를 면제해주는 깍두기 같은 이런 식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인정하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석차를 굳이 밝히신다면. 석차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중요한 거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 성적이 좋았고요. 예. 중간은 했습니다. 중간은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가 되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의과대학도 배운 게 이제 기초가 되겠지만 레지던트 하면서 특히나 이제 3, 4년차 하면서 환자를 다른 과에 컨설트를 내면서 특히 외과 환자들은 중환자가 많기 때문에 내과에 컨설트 낼 때 내용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공부를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중간 정도밖에 못했지만 외과 과장으로 봉직하고 외과 의사로 개원했을 당시에 환자들한테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밝히지만 저도 이렇게 학교를 8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님도. 네, 동병상련.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찌감치 사사제 지지하셨던 분들 여러. 저는 사사제가 아니고요. 3호제였어요. 3호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다니실 수가 있나요?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그 유급을 그러니까 F를 하나만 맞아도 유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F를 한 번씩 맞으면 그 한 과목 때문에 1년 다 다니고. 선배는 뭐 F였어요? 저는 예과 때는 그 유기화학이라는 유기화학 말고 물리화학. 물리화학? 그 물리화학에서는 유기화학은 이해가 되는데 물리화학은 좀 의외다. 제가 물리를 싫어해가지고. 주 후보님은 밝히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 예과가 이제 2학년 때는 아무리 성적이 줘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한 과목을 받은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아깝지 않게 이왕 받을 거 여러 개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예과 2학년 때가 79년도고 그때가 12.6 사태가 벌어진 해가 79년도예요. 예과 졸업여행을 갔다 왔더니 학교가 휴거가 돼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는 다들.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레포트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하게 돼요. 중간고사를 못 본 거를 만회를 학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봐서
레포트로 대체해서 레포트로 만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쉬었고 본과 1학년 때도 한 번 쉬었어요. 한 번 쉬었는데 본과 1학년 때 쉬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과 1학년들 시험 끝나면 같이 술 먹고 놀아야지. 본과 2학년들 끝나면 같이 놀아야지. 3학년 같이 놀아야 하다 보니까 뭐 친구가 좋고 후배들이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변명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의대 후배들이 학교를 오래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해서 유급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아예 하십시오. 저는 주 후보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앞에서 혹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제 머리 문제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 2000년 당시라든지 그러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사들은 이게 신뢰가 가는 스타일이 뭐 2대8 가르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머리 모양을 하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 좀 어떤 불리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선 얘기 드리면요. 내일 자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네,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3월 2일 내일 자를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의협회장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에는 자르고 나타나기 때문에 공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묶게 된 거는 저런 거예요. 예전부터 묶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차마 안 묶었는데 2000년도 이제 그 의약분업 그 투쟁 과정에서 잠시 도피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간에 이제 뭐 제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첫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동행했던 후배한테 야 고무줄 하나 사갖고 와라. 그래서 묶기 시작했는데 편하더라고요. 일단은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젤을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머리의 그 상태가 그래서 젤을 발라야 되는 귀찮거든요. 귀찮고 그다음에 뭐 좀 어떤 사람들은 뺀질이처럼 보인다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묶은 거를 또 나름 어떤 때는 고집을 좀 했어요. 주변에서 깎으라 그래도 했던 얘기가 제가 우리 의사들이 하겠다는 게 뭐냐. 현재 의사들에 대한 또는 의료제도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국민들한테 고치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저렇게 정형화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이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후배가 이제 저 머리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이 선거 때만 되면 제 머리 스타일 갖고 이제 논란들이 많을 때인데 그때 우리 후배가 이제 지금 아주대 교수로 있는 외과 교수 후배가 한마디 이렇게 썼었어요. 머리카락을 보지 말고 저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은 편해서 먹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을 겁니다. 예. 일단은 좀 분위기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시 이제 질문을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기대되는 패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돌발 질문을 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걱정도 되는데 우리 박광욱 선생님 젊은 의사를 대표해서 아니죠 잘생긴 의사들을 대표해서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너무 무리수를 던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사실은 꽁지머리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 교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던 게 많이 좀 사라졌는데 제가 퀴즈를 좀 하나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단답식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일단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십니까? 3,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면허번호 배출 수 그리고 이제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가 대략 각각 몇만 명 정도이신지. 면허번호는 제가 거의 11만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정답이고요. 얘기로는 8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 예.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통계, 의사들에 대한 통계 자체도 확실치 않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8만 명 정도라고 얘기들 해요. 네,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럼 1을 응용해서 몇 년이 지나면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의 절반이 배출되겠습니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를 8만 명으로 봤을 때 예. 그럼 11년이나 12년이면 되는 거죠. 아, 굉장히 빠르신데요. 예. 역시 산수 문제를 내고 예, 후보님께서 이제 외과 들어가셨을 때 외과가 탑 과외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는데 8년을 다니신 게 정말 학교를 사랑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신 걸로 이해가 정말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1년 반 동안 이제 그 회장님으로 활동하실 때 그 잘한 행동에 대해서 잘한 그 업적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12년 지나면은 지금 활동하는 의사들의 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의사들이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제 주변에도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만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리고 무관심하다는 거 넘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이런 거를 나간다고 하면은 저한테 뭐 누구한테 돈 받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이는데 그런 젊은 의사들한테 소통을 하시려면은 좀 대내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신 거 아닌가.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젊은 의사들은 좀 무관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의사협회장 후보로 나오셨고 의사협회장을 꿈꾸시는데 나중에 젊은 의사들이 나중에 꼭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이제 동력이 되는데 그런 의사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는 좀 큰 손실인 것 같아서 좀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번 회장을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회장이 끝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회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협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알리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자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들의 좀 관심을 더 많이 끌어들였었는데 그런 부분 못한 게 아쉬웠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 나이 또래 의사들만 해도 괜찮은데 앞으로 의사가 될 후배들이나 현재 의사가 된 후배들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 회원이 되고 의사협회 회비를 열심히 내는 의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야지만 의사협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시군구 의사비를 비롯해서 중앙입까지 1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이득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의사협회로부터 무관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회비를 안 내는 회원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회비를 열심히 잘 내는 회원들이 뭔가 의사협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실제로 알려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고 진행했었는데 그게 연속이 없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답변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개원할 때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뭐 병원 자리를 잡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덤탱이를 쓰고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테리어 끝나고 하자 보수가 안 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의사협회가 나서서 개원하는 회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었는데 그걸 진행을 못했고요. 이제 제가 회장님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의사들도 의사협회라는 단체가 뭔가 일을 하긴 하는구나. 이런 일단 관심을 끌어일으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고 실제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회장이 되면 조금 더 젊은 회원들이 의사협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지원 패널 네. 질문해 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아마 이렇게 내부 뭐 홍보를 홍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내적인 홍보가 있고 뭐 대외적인 홍보가 있는데 저는 홍보는 결국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님 뭐 기조의 말씀을 해주실 때도 보면은 어떤 국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뭐 그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과의 소통 뭐 말은 쉬운데 구체적인 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 이제 공약 중에도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어떤 방송국을 하나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었고,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각 병원들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강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그 강좌들이 건강 강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병협회장을 통해서 병원장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강좌들도 한 강좌 정도는 건강 강좌가 아니라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각 시군구 의사회나 시도 의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구민회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매체니까 뭐 신문도 일 수 있고 방송도 일 수 있는 이런 매체들과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의료의 문제점들을 좀 알리면서 결국은 이 의료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드는 생각이 예.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이 좀 네네.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방송국을 설립하고 예. 대국민 필요한 뭐 강좌를 네. 하고 또 언론 매체를 활용하고 다 의사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의사들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먼저 중요한 게 듣는 건데 예. 듣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의사소통이라는 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데 지금 예. 의사가 얘기하는 거 위주로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창구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겠죠. 뭐 어쨌든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분들이 의사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의료기관의 불신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저는 의견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협회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일방적으로 이래서 의사들이 불행하고 이래서 의사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의사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익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의사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누구보다 치료하는 게 의사들인데 현 제도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이거를 고치겠다는 거다.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가 예. 이제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좀 어떻게 잘 활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 아니면 후보님은 뭐 하겠다면 어떻게 SNS 같은 걸 하시나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좀 활용을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과 소통에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의사협회장이 되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더 강하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런데 그게 현 시대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소통에 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 들 수밖에 없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요즘 그 정치권에서 총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총선에서도 이 SNS 뭐 지수를 도입해서 뭐 예. SNS를 잘하는 후보를 공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본 뭐 겁니다. 답변이 될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일단 저기 페이스북 시작한 지가요. 벌써 2010년도니까 꽤 됐어요. 2010년도 10월 달인가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를 이렇게 초청하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대부분 저한테 요청이 와서 친구를 제가 다 하는데 한 그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이제 거의 한 1,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SNS 많은 상당히 건가요? 그 정도면?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1000명 정도면은 뭐 많은 거죠. 보통 이제 뭐 한 300명 넘어가면 많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하면은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정말 다양해요. 저는 물론 주가 의사들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을 갈 때 같이 이제 알게 됐던 정치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제 아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로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아마 그 SNS 통한 소통은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 주 후보님께서 실제로 의협 회장이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자랑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출마의 변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실 때 예. 나는 뭐 복지부에 굉장히
그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부 관료들과 그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예. 굉장히 의료계에서 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큰 반향의 파장이죠. 파장이죠. 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네트워크의 실체, 페이스북 친구 1000명은 아니실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오해나 저에 대한 뭐 저는 음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해의 많은 부분들이 주수호 회장은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나이도 어리고 의료계에서 일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조차가 의사협회 회장인 주수호를 상대 안 해줬다. 이런 음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믿을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시도나 신고 임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수호는 회장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중앙에서만 12년을 일했기 때문에 의쟁투 대변했던 2000년 당시에 제가 그 당시 협상이라든지 대화든지 어떤 파트너들이 당시 과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십몇 년을 제가 알고 왔던 분들인데 이미 그럼 은퇴한 분들도 있고 고창 실국장들이고 차관일 수밖에 없는데 저에 대한 그런 음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이 아니라 실체를 얘기를 해준 거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사실을 밝힌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많은 인맥 갖고 왜 일을 안 했니? 이렇게 또 얘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은 이 사람이랑 만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맞대는 거죠. 네. 김숙현 원장님 질문 이어가시죠. 네, 지금 주 후보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주 후보님께서 지난번 경선에 또 나왔을 때 그 현직 의협회장이라는 좋은 조건 하에서도 일단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 낙선의 이유는 그럼 어떻게 본인이 해석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 제 불찰이 잘 컸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90%는 다 거짓말이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했던 일들은 10%도 알리지 못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선거 때 제가 그 얼마 표차 나지 않은 표차로 낙선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주수호에 대한 실체를 알고 주수호를 인정하는 회원들이 전국에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회원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잘못한 부분은 또 겸하게 또 비판을 수용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국민 홍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예. 등장하신 것도 사실 그 대변인으로 또 등장을 하셨고 그에 비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알리진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딱 일견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제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현 경만 회장이 그 이제 유죄 판결 받고 나서 회원들한테 드리는 글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의협 회장을 한 동안에는 상근 임원들이 소위 말해서 휴일 그다음에 그 공휴일 당직비를 안 받았어요. 이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이전에 받아왔었었고 근데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상근 임원들을 불렀어요. 이제 불러서 의사협회 회장은 사용자기 때문에 당직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원들은 당직비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 날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안 받는 게 맞다, 우리가. 상근 임원들의 근무 형태가 9 to 5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우리 회원들이 토요일 날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인가 2시가 지나야지만 가산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주일제 근무한다고 임원들이 휴일 수당을 받아가는 건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뭐 그런 사안에 저는 대해서 이런 거 알리지 예를 들어서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 이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걸 이해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 미용사 제도 같은 부분도 그래요. 이미 그게 저희 집행부 때 나왔던 얘기가 저희가 막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 와서 아파트 앞에 와서 피부 미용사들이 피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중에서 이런 거는 회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제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나름대로 잘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피무용세대들을. 근데 이게 피켓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사회의 여론화가 돼버리면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피무용세대들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의사와 피부미용사라는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이 논란이 이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질문은 대회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숙희 원장이 질문 더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박재인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제 회원이 아닌 예.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은 보건정책 당국자 또 네. 국회의원들 그런 부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합법적인 로비가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예.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로비스트가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의사 단체도 긍정적인 의미의 로비는 이제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들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공무원들하고도 이제 의쟁투 시절에 많이 알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로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로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로비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 회장 제가 회장 선거에 나왔을 당시에 이제 현재 회장 경문 회장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 MB와의 어떠한 그 뭐랄까 이 가깝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원들이 그러면 혹시는 경만호 회장이 회장에 당선되게 되면은 좀 의료 정책들이 많이 좋아지자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었어요. 뭐 실제로 경만 회장이 MB랑 친할지는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과 대선에도 각 정당의 가장 큰 이슈는 복지 문제란 말이죠. 무상의료를 들고 나왔잖아요. 무상의료를 들고 나오고 뭐 어떠한 의료제도의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로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 큰 아젠다인데 이게 로비로 가능하겠느냐. 그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의사협회장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요.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원하는 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설득될 수밖에 설득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지역적인 문제들은 로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의사협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로비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친밀감 내지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채널 내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 같은 부분들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어떤 큰 제도 이런 제도들이 로비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좀 표현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무상의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상의료 또 아니면 무상의료라는 말을 안 써도 이제 복지 그런 게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도 없고 이게 완전히 선심성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법을 만들고 또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는 그렇죠.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의미의 로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가 현실성이 없다. 이거는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결국 국민들만 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는 로비를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설득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의사협회장 하면서도 이제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부분들이고 생각하면 벽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의료분쟁 조정법을 제가 막을 때 일화예요. 쭉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당시는 이제 그 현재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그때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니까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상태였고 이 의료분쟁 쪽을 여당 쪽에서 갖고 나온 거고 그때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충분히 설명을 해요. 이만저만해서 의사들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데 설명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의사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 말씀이 다 옳다 그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피해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감수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무상의료 같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소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설득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무상의료로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리고 무상의료는 전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드리면은 요새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총액계약제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든지 정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강제하거나 강요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해도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의미는 뭐 집단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회장이 되면 집단행동을 가급적 자제하겠답니다. 지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부와의 집단행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누구도 빨리 의료계 내에 조직화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화를 이룬 것 자체가 정부한테 주는 큰 압박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우리가 어떤 정부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 준비를 충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섣불린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의사협회 내 의료계 내 조직화를 빨리 이루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든지 성명 처방을 들고 나온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일부의 일시적인 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집단행동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로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장일 때도 장관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명 처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때 그냥 하시라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우리는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때는 2000년도와 같은 집단행동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네. 예. 예, 김숙희 원장님.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개원가에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인 것 같고 제가 저도 이제 병원 가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3년 동안 구의사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데 그 집단 행동이라는 게 우리 단체 장들이 말하기는 참 쉬워도요. 그걸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요. 회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요. 낮 시간에 진료하지 않고 나와서 뭐 시위라도 할 수 있겠냐 하면 전부 다 노예요. 할 수 없다 그래요. 다만 원하는 거는 의사단체장, 지역구 의사회장, 당신이 해결을 좀 해줘라. 우리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환자의 진료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뽑아놓은 그 단체장들이 그 임원들이 좀 그걸 해결해서 너네들이 시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행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지금 옛날 의정투 시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도 또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개원이 의사들도 그러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후보께서는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번 회장 때 왜 그러한 제가 이제 회장이 되게 되면은 마치 길거리로 바로 뛰어날 것처럼 회원들한테 비쳤었는데 안 한 분들을 제가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우리 김숙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나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는 게 의사협회라는 조직이 회장이 나가자 그런다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게. 회원들의 의식도 많이 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조직화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직화는 집단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안 하고서도 아주 의료계의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지역 회원들로부터 더 의사협회가 단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자 해서 나갈 수 있는 조직은 이런 지경까지 안 왔겠죠. 예, 그 투쟁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씀 전에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회장직에 계실 당시 광우병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의협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회장님이 직접 수입산 쇠고기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의협이 굉장히 많은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광우병 말씀이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 이 사회에서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발언 하나하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우병 사태 때 아시겠지만 소위 보수 쪽의 언론과 소위 진보 쪽의 언론이 의료계에 기대했던 건 딱 하나씩이었어요. 먹으면 된다, 먹어도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의학회에 요청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광우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 제공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게 맞다. 근데 전제는 의학적 진실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 학회의 이사장이나 학술 이사들이 열몇 분이 모여서 논문을 검색하면서 만든 그게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다시 읽어봐도 그 입장에서는 누구도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국내 학자만 외국 학자도 시비를 못 걸 정도로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워딩은 그거였거든요.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에 SRM을 제거한 것을 먹었을 때 광우병 관련은 극히 낮다. 관련한 질문이 네. 있는데 사실 신경 얼마 쓰는 전에 그 박원순 시장에 네. MRI 사진을 가지고 전국 의사 총연합회에서 이제 어떤 소견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발표했다가 지금 굉장히 그 역풍을 지금 맞고 있어요. 국민들의 여론이 그 의사들이 이제 그 MRI에 대해서 굉장히 판독을 잘못해서 그 굉장히 좀 뭐 돌팔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뭐 SNS도 그렇고 비난 여론이 굉장히 의사들에 대해서 많거든요. 디테일한 답변은 마시고요. 네,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견해만 얘기를 다시 한 해주시죠.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협회가 사회적 어떤 그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 문제가 아닌 부분도 의학적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조금 더 정치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 저는요. 그런데 의학적 진실에 대한 문제는 의학적 팩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누구도 그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말씀이 났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그 박원순 시장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카드를 치는데 분명히 자기는 진카거든요. 상대가 뻥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진카처럼 안 보여야지 판돈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진카라고 알고 있었다면 상대가 뻥카고 계속 판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걸요. 한 큐에 진카를 내고 먹어야 되니까 절정적인 시기에. 근데 그런 거에 좀 뭐랄까 그 선이었겠지만 의사들 일부가 좀 이용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필요하면 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목소리 아까 말했지만 의학적 판단에 대한 문제나 의학적 진실에 대한 문제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태클을 못 걸 걸 수 정도. 없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진실에 대한 문제를 의사협회가 발표했는데 태클을 걸면은 그 의사협회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희총의 행동은 옳았다. 그러니까 저는 임의단체로서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임의단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전희총회에서 얘기하지만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고 임의단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임의단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의사협회의 말과 행동이 된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이건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욱 선생님 질문하려다가 제가 기회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뭐 흐름을 타야 되니까 사실 지금 또 분위기 약간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희총 노한규 대표랑 졸업 연도가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학교 때는 좀 친하셨는지 그리고 사회 나오셔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친하게 지내셨거나 뭐 하셨던 게 있으신지. 학생 때는 이제 노한규 여쭤보고 대표의 싶습니다. 존재는 알았었고요, 제가. 그다음에 저랑 이제 제가 친하게 제가 데리고 다니면 웃었지만 저를 이렇게 많이 따르던 이런 후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그건 후배신 거죠? 그러니까 졸업은 저랑 같이 했는데 네. 노한규 대표는 아마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적은 걸로 알고 노한규 대표가 이제 80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고 제가 78년도에 해서 8년을 대학을 다녔으니까 졸업을 같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노한규 대표가 묘하게 어떤 이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의쟁투 초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저런 일로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해서 자주 봤던 관계고 저를 따르던 후배고 제가 아꼈던 후배예요. 그래서 사실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전희총과 저의 관계를 엮어서 많이 말들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떻게 얘기요? 엮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전희총이라는 단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의료계내 어떤 의견이 파다했냐면 저 전총은 주소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체다. 그리고 맞아요. 저 단체를 네, 그랬어요. 저 단체를 통해서 의사협회 회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의료계 내에서 파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협회 회장을 물러나고 나서 가급적이면 이제 대외 활동을 자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만약에 지금 저기 그 전임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이 한미 FTA 있을 때마다 피켓이하고 그 사람이 정부 입장에서 발표하면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만호 회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고. 근데 제가 입장을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현 집행부를 제가 헐뜯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현안에 대해서도 뭐 기회가 있으면 정치나 정부 인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했다 이럴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전희총과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협회장을 그만두고 기자회견을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요번 1월 10일 날 기자회견 말고 그때 했던 게 전희총 건이었어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계속해서 전희총과 저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얘기가 잠잠해졌다가 회장 선거가 임박해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 노한규 대표가 들으면 좀 화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던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없는 노한규 대표가 회장에 출마한 거는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주소 회장을 밀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세긴 센가 봐 현판에서. 왜? 전희총도 나를 찍고 있는데 전희총에서도 나를 갖다 계속 갈구고 저를 공격의 대상인데 지금 어떤 후보를 제외하고 저밖에 공격을 안 하잖아요. 전희총에서. 재밌는 게 근데 또 보수 일각에서는 저를 전희총 엮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정에서 보더라도 이 판에서는 주소가 제일 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지방을 다니면서 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전희총과 관계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제가. 그럴 정도로 많은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 원장님 질문 네, 이어가시죠. 지금 아무래도 전희총 노한규 대표가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주소 후보님을 위한 건 아니지만 주소 후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팟캐스트인데 그 지금 현재 의협회장 출마를 하려는 후보들의 3명이 지금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한규 대표도 물론 문제지만 그 나연 후보하고는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물론 선배시죠 나연 네. 후보가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마이너스니까 지방에 가면은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방을 다니면은 임원들 중심으로 한 건에 같이 만나거든요. 거기서 농담 삼아 그래요. 연대 잘났어 니네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결선 투표자 보니까 많이 후보가 난립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연 선배는 제가 이제 의료계 일을 하면서 알게 됐죠. 그 전에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 과가 아니에요. 거기 학생들이 얌전했던 스타일이고. 과라고 하는 거는 네. 스타일이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때는 저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선배고 의쟁투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나연 후보는 서울시의 저기 그 목세 그 의쟁투 중앙위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던 선배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선배인데 요번에 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주수호는 이미 나연 후보랑 미락을 끝났다. 미락이 끝나서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저는 처음 듣는데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는 건 아니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나연 선배랑 저랑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일부 겹치겠지만 상당 부분이 좀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다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그 생각을 이번 선거가 간선제의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한 경향이 있다는 이렇게 봐요. 왜? 일단 2등만 하면 어떻게든지 짱을 해가지고 이 앞집산에서 1등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주수 후보도 이런저런 후보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장이 되는 것도 중요해. 회장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장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회장 선거 때 했었던 어떤 후보들과의 미략이
회장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이합 집산하지 않고 1차 투표에서 왕창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창회 얼마 전에 이제 연세의대 동창회를 네, 박강원 선생님. 했을 때 예. 세 분 이제 나현 후보, 주수호 후보, 예. 노한규 후보 이 세 분이 다 그 동창회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전문지에서 봤는데 예.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동창회를 2000년도부터 다녔어요, 실제로. 매년 가셨습니까? 그건 저는 매년 거의 갈 수밖에 없는 게 안 가면 일단은 저 어른들한테 야단 맞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이면 10년, 20년 위에 분들이 그 어른들의 얘기 뭐 선배님들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모이는 우리 동창회가 굉장히 좀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동창회가 신입생 환영회를 겸해서 매년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는 행사거든요. 그 신입생 환영회라면은 이제 막 의사가 되신 요번에 분들 말씀하실 그렇죠. 텐데 그 중간에 젊은 의사들이 예.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동창회도 그 젊은 자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쭉 다녀왔다. 2000년 쭉 갔다. 한두 회를 빼고는 매번 갔었었고 나연 후보도 당연히 했을 거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노한규 대표는 그날이 처음 아마 온 동창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날에 가면은 대부분들이 뭐 저를 모르는 동창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을 출마한다는 걸 알고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덕담을 하시죠. 다시 나왔다며 잘해봐 잘 될 거야. 은근히 주소 후보님도 자랑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캠프에서 주문받은 거예요. 자랑 좀 하고 다니라고. 그때 좀 분위기가 예. 확실히 나한테 썰려 있다 그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 선거가 네. 모든 선거에서 물론 다 비싼 데는 자기가 이긴다고 아니지만은. 생각하니까 6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분위기 좋았죠. 저 당연히.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딱 한 분이 그랬죠. 저한테. 딱 한 분이 이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래. 나오지 말지 이렇게 말하면 한 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분들이 나온 거를 알고 있고 이번엔 분명히 잘 될 거야 얘기하면서 근데 저기 나인쌤이랑 같이 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선 투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노한규 대표는 나가기로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지정된 테이블에서 가만히 식사만 하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의사협회 회장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상태로 한 그 정부의 정책의 기조도 맞서야 되고 또 의사 사회 내부에 그냥 단순하게 개원가를 대변하는 의사협회 회장이 아니라 모든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병원계와 그리고 학계를 다룰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보자분들이 뚜렷한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당장 개원가에 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부터 좀 질문을 분위기를 바꿔서 박재현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제 대본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보관이 있다면. 근데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그러면은 아마 90%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어떤 뭐라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뭐 좀 그 행동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너무 이렇게 보수 쪽에 그 치우친 게 이게 전략적인 면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데 주수호 후보께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예전에 회장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요. 그건 분명히 맞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을 이제 대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종합일간 이제 기자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끔 보는데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작년 연말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스탠스가 참 잡기 어려우신 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보적이에요. 이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진보적인데 의료 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역사관이나 아니면 대북관들이 현재 진보라고 말하는 민주통합당인가요?
그쪽이나 진보신당이나 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정치적으로 제가 뭐랄까 정치적으로는 그쪽에 갈 수는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내 가치가 많아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왜 한나라당이나 현재 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는 저는 의학분업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2000년도 의학분업을 강행한 정권이 당시 DJ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 이 정치적 성향조차도 의학분업을 강행했던 민주당 내지는 그 전신들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남겨 말씀드리면은 왜 의사협회가 매번 약사들과의 싸움에서 지느냐. 의학분업의 문제에 대해서. 약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정부가 의학분업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최선의 카드는 뭐냐. 의사단체에서 다 찬성하면 최선의 카드예요. 최의 카드는 두 단체 다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의학분업은. 못하죠. 한 단체가 찬성하면 차선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단체는 일관되게 의학분업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약사들은 일관되게 찬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약사단체를 의학분업에 관련된 파생된 약사의 문제에 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를 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학분업조차도 약사회조차도 의학분업을 안 하겠다면 깨진단 말이에요. 이 판이. 그러니까 의학분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약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사들이 약에 대한 문제를 정부랑 얘기하고 싸움할 때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질문은 이제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의학분업까지 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권과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미 저는 그래 왔었었고 여건, 야건 막론하고 많이 만나왔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의료계도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의사협회 이름은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뭐 지역별로 그다음에 회원들도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을 좋아하는 회원들도 있고 진보신당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의사협회가 어떤 한 당에 올인하는 식의 성명사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어떻게? 게 의미가 있어요? 뭐 뒤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지금 그 정골다니면서 상황들을 보니까 뭐 어떤 지역의 어떤 회장들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낸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의사협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렇게 만만한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 이쪽 당을 지지할 사람들도 있고 저쪽 지지할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의사협회 회장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신지현 기자님. 네, 뭐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뭐 의료진 분쟁 조정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PA 제도도 있고, 선택위원제도 있고, 어떻게 현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뭐 동일하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PA 제도 반대고요. 선택위원제도 반대고요. 근데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이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시각과 의사들의 시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의료분쟁 조정법 중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에 대한 재원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의료계도 내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옳지 못한 판단이에요. 왜? 어쨌든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 민간 의료기관이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역으로 왜 건강보험 초기, 의료보험 초기보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지금 적어졌느냐, 숫자가. 정부가 일부러 공의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가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까지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간에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당연히 정부가 재원을 낸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쨌든 간에 반대하고요. 피해 제도도 반대고 선택도 반대인데 문제는 이거를 강제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이제 문제겠지만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정치권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한미 FTA 다시 논의하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 회장이 집행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저는. 다시 논의하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논의가 안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하위 법령을 고칠 때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정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집행부가 바뀌었다. 전 집행부랑은 우리는 완전히 철학이 다른 집행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이 이건 수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원점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김숙규 원장님. 예, 그 분쟁조정법의 무과실 피해보상 문제는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분만 관련된 사고에 한해서 지금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50%를 분만하는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제가 산부인과 학회 무슨 개헌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만하는 병원들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거부 선언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과실 보상 문제를 그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협이나 그런 단체에서 처음에 그거를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는 지금은 이제 의협도 반대한다고 그러고 산부인과 의사회라든지 학회도 나중에 사실을 알고 그걸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 찬성한 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서부터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밀실에서 그렇게 정부하고 밀실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오케이 하고 서로 그 대신 내가 이건 너 줄 테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라. 그런 식은 굉장히 나쁜 정책의 선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 후보께서는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면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료분쟁조정법은 주 후보께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의사로서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여의사가 한 21%, 20% 되지만 여자 의과대학생이라든지 의전원생이라든지 전공의들 보면 한 50%, 40에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총회를 가보거나 의사 단체를 가보면은 여의사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뭐 임원들은 그래도 조금 할당제가 주어지고도 있지만 대의원총회 같은 데는 정말로 여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대의원도 좀 여의사 할당제를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또 여자의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의사 전공의들 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번에 이제 한국여자의사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아기를 둘 낳아도 전공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트너로 남자 파트너랑 같이 인턴이나 비전투를 돌 때 전공의를 돌 때 임신 출산으로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대체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의사협회장으로서 그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주 후보님께서도 그 전공의 시절에 혹시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파트너를 한 적이 있으셨나요? CC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전에. 네. 전공의 때요? 네. 저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전공의 때 제가 여자 의사 선생님이랑 CC하면 불륜이죠. 제가 결혼한 상태였는데. 아, 전공의 때 결혼하셨나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졸업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혹시 인턴이나 전공의를 같이 돌진 않았어요? 이렇게. 저희 집사는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거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돌면서 혹시 아니요, 출산이나 임신 레지던트는 때문에 제가 외과했기 때문에 여의사가 그때는 없었죠. 없었었고요. 인턴 때는요? 인턴 때도 제가 인턴 도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파트너가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뭐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로딩이 많았던 적은 저는 없었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출산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그 출산하고 나서의 그 아기 돌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출산의 문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던 의료계에서 의협에서 먼저 여기 솔선수범해서 그 출산으로 인한 그 공백이나 출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건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의사들을 좀 더 많이 의료계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제가 의사협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거고 그다음에 시도나 아니면 직역의사회도 적극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그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권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간선제인 의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를 바꾸는 정관 개정을 포함한 의협 정관과 재규정상의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해서 201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때 이제 상정을 하고 대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정관이 바뀌도록 노력을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대의원 선출 문제들도 큰 틀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의견 수렴들을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여의사들을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라든지, 그런데 그 정관을 바꿔서까지도 그렇게 배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요. 그러니까 정관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 13579 홀수가 그 여자로 가는 것처럼 대의원들을 갖다가 뭐 몇 퍼센트를 여자로 할당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권고상으로 가는 것이 옳을 건지는 판단해 볼 거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회장에 대해서 정관을 고칠 때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대의원 총회 구성 문제고요. 저는 대의원 총회에 그 교수협의회가 정식의사협회 단체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여의사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할 겁니다. 네. 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골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르는 동안에 제가 이제 쉬어가는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관련한 공약 중에 하나를 좀 꼬집어 내보겠습니다. 응급실 3년차 이상 전담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는 배경은 일단은 저기 그 응급실에서 어쨌든 간에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 사회적 여론 때문에 전문의가 상주하게 됐었고, 전문의가 상주 못하는 건 3, 4년차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민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의사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그 이런 의료사고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응급실에.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환자가 니글렉트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당사자를 브레임하고 당사자한테 페널티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봤더니 그게 그 전공의가 그 당시 니글렉트밖에 없던 열악한 환경 일당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응급실 당직을 몇 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심지어는 법으로 그런 경우에 무조건 오프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도 전공의들이 과로 때문에 제대로 환자를 진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 당직까지 쓰게 되면은 그 다음날 진료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밤에 야간 당직을 쓴 응급실 당직을 쓴 전공의라면 그 다음날 오프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낮에 계속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피로 누적과 이런 것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네. 어쨌든 법안은 1년차나 전년차가 응급 환자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을 3년차 이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상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신 줄 이해했는데, 지금 약간 좀 논점은 달랐습니다만 이제 취지는 이해한 걸로. 그리고 저는 그걸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게요. 외과나 메이저과들은, 제가 외과할 때도 제가 취프 때 4일마다 한 번씩 당직을 섰거든요. 1년차가 포스트콜을 받지만 1년차가 보고 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환자면 바로 4년차 때 콜 가서 본단 말이에요. 네. 과별로게 되거든요, 그게. 네, 저는 그 네. 답변을 빨리 하실 줄 알았는데 과별로 하고 약간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예. 과별로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알겠습니다. 1~3년차가 같이 네. 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보통은 있습니다. 예, 네. 3, 4년차 항상 당직을 쓰죠. 하고 있단 네. 말이죠. 당직에서는. 수술은 더 알겠습니다. 박광호 선생님 아까 질문을 하시려고 했는데 질문이 좀 되게 많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덥다고. 마지막에 이제 그 후보님이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젊은 이제 의사분들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의사들이 아직 아닌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될 분들이 이제 수련제도가 이제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현재 시스템과 바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좀 답변을 좀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브 인턴제를 통한 인턴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브 인턴이라면 학생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근데 현재는 제가 볼 땐 그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야 아직은. 예. 안 갖춰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들인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연착륙할 수 있는. 연착륙. 저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이 많거든요. 서브 인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대학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어쨌든 이 취지는 좋지만 현재 대상이 되는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이걸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가더라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현재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련 기간이 지금 대부분의 과가 1+4고 이제 가정의학과 결핵과 정도만 1+3인데 예. 이 레지던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의료계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학 교수가 할 분들과 개원할 분들에 대한 트랙을 두 트랙으로 가서 수련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고. 이제 후보님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하시는 바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말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닌데 난 충분히 고려할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투트랙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과 전문의들이 다 개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전문화 일반화된 전문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투트랙의 수련 방법도 의료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신재영 기자님. 사실 의사들이 이제 가장 그 무기력하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잘못된 어떤 그런 보험 기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렇죠. 아마 10년 전에 의사생 그때 개원하셨을 때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게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심평원에 잘못 보이면 또 이렇게 페널티 받고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그동안 쭉 의사협회 활동을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대국민 여론전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진하지만 뭐 저는 역대 집행부들이 나름대로 심평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러고 제가 회장을 할 때도 개별적으로 이제 이 뭐 청탁 내지는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결해 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도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죠.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도 길어질지 모르는데 짧게 해주시죠. 법을 차라리 국회에서 입법하는 분은 맡기는 쉬워요. 실제로. 그건 쉬울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정부가 어떠한 시도라는 거를 갖다가 막는 게 일단은 가장 쉽고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막는 게 그나마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건정심사항은 거의 힘들어요. 왜? 아시겠지만 24명의 위원 중에서 의료계가 3명이고 그것도 병협이 의료계 편을 들어줘야 8대1이고 24중에 3이니까 아니면 병협도 의협과 의견이 갈려면 12대1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서는 합리적인 의견이 통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건정심 통과 사항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합리한 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 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의사협회가 제 따대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적 임의 비교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학적 비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들이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현재 수가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면서 비급여까지 지금 타치를 하고 있잖아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환자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가 우리 의사협회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이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니 그런 예. 부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급여로 돼 있는데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예.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심평원을 상대로 말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예전에 우리 집행부에 제가 공보실했을 때도 경험이 있었던 것들이
뭐 소화제들의 일반 소화제들 같은 일반 약들을 갖다가 급여에서 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목소리를 줄여내기보다는 실제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심포지엄에서 국민의 목소리로서 막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하루에 뭐 일주일에 물리치료를 2번밖에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심평원을 함께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래서 내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인들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강구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박지현 교수님. 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굉장히 잔뜩 엉킨 실타래 같이 복잡한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문의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세부 전문의 제도는 속속 생기고 근데 분명한 거는 1차 진료가 더 강화돼야 되고 1차 진료 의사를 더 배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후보께서는 선택위원회는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질문에서 하셨지만 의료계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거라서 1차 진료를 그러니까 1차 진료하는 의사들한테 어떤 도움이 줄 수 있거나 1차 진료 그러니까 의료열 체계가 이제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를 풀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워낙 의료의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차 의료기관들이 활발하게 돼야지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을 생각한 부분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급여될 수 있는 부분과 병원에서 급여될 수 있는 부분도 분리하자는 생각까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단순 감기라든지 1차로라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부분도 지금처럼 수가에 차등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환자는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급여를 안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의견 통일이 돼야 되겠죠. 병원급여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뭐 현재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가의 조정 정도가 아니라 단순 관계 이런 코드들은 아예 자체를 병원급 특히나 상급 병원 쪽은 코드에서 못 잡히도록 할 수 있는 특조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사협회장이기 때문에 병원 문제는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계의 최고의 수장이니까요. 지금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의 과독점 문제가 의료계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의사협회장을 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사협회장이 되면은 제 자세는 전체 의사들이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의 문제도 우리 같이 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현재 빅5 병원의 과점 현상이 심각한 문제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대답을 당장 줄 수는 없지만 일단 문제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당장 말할 수 있는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료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도 이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빅5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 빅5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 좀 빅5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의료 전달 체계를 망치고 있는 한 주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빅5 병원에서 상급 의료기관이 아니면 진료하지 못할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자를 싹쓸이해가고 그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예전에는 잘 지방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제대로 역할했던 병원들이 국립대 병원들조차도 2차 병원 같은 거로 이렇게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한테도 그거는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 체제 문제에 교란을 일으키는 그렇죠.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주 후보님의 중간에 이제 좀 식은땀도 좀 아니요. 어제 술을 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적 수정 깨네요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고 그랬어요. 시간이 짧지 않느냐.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예. 하고 싶은 게 많고 네. 듣고 싶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참모들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말 좀 적게 하라고. 매번 그래요. 근데 오늘 말을 많이 하는 자리더란 말이죠 이게. 네. 제가 말이 많은 게 다른 것보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실제로 많은 거예요 저는. 뭔가 이제 그 의사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국민을 상대로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기대라고 갖고 근데 두 시간 짧다고 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팟캐스트 듣는 우리 회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회장 선거에 나오는 그 제 자세 중에 각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는 3년 후에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회장이 되겠다가 제 각오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그 회장이 돼서도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보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이 되면은 처음으로 박수 받고 떠나는 회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이제 기대 내지는 자신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혼자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있으시더라도 말을 안 하시면 사실 밖에 사람들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 또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3이었는데 2000년도 때가, 그때 꽁지머리는 저도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젊은 의사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 그런다면은 좀 의료계 뒷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좀 전반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혹시 한번 해줄 수 있으신지 한번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과 장소에 구애치 않고 저를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가고 2000년도에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가장 많은 관중을 상대로 강연했던 게 3,000명 정도의 의대 학생들 상대로 강연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주제도 상관없고 의료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주제든지 주시기만 하면은 주어진 시간만큼 강의하고 강연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돼요. 강의료 비싸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의사 의협 출입하고 있는 이승우 기자입니다. 4번 출마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3번은 검증을 받으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회장님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후보들보다 특별히 지금 나오신 다른 5 후보보다 잘할 네. 수 있고요. 제일 능력이 많고요. 그다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도 있고요. 그 정도로 답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주소 후보님 그리고 패널 4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